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60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이 기대감과 호재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죠. 렘데시비르가 사망 위험을 62%나 감소시킨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의 CEO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2월까지는 백신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 크루즈주,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자,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도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나스닥을 또 신고가 행진으로 이끌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죠. 악재도 존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2단계 협상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 악재는 백신과 치료제라는 호재에 이기지 못하고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증시의 등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개석입니다. 자,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지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날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이 4%, S&P 500 지수가 약 1.8%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만 9천 명까지 급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치료제 관련 소식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 치료법과 비교해서 6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의 CEO는 올해 말까지 규제 당국에 백신 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신 승인 전까지 수백만 회 복용량을 생산할 수 있고 2021년 말까지는 10억 회분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로 부진했던 항공사와 크루즈 선사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은행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2차 무역 협상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아마존에서도 직원들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산 소셜미디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전날 미국 국무부는 신장 지역의 중국 공산당 간부 3명에 대해서 당사자와 직계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비자 제한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서 양국 관계의 긴장 상태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1.44% 올라서 26,075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이날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반등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죠. 0.66% 상승해서 1,617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지만 오후장에서 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185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장 후반부로 가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이기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결국은 이 보건상의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자 리오프닝 주식 반등 위주의 좀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선사 관련주 등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면서 모처럼 만의 반등세를 보여줬죠. 그 와중에도 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자 이제 3월 저점 이후에 네 번째 증시 반등 유형, 즉 리오프닝주 위주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세 번의 반등의 유형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말쯤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파르게 반등했던 것이 결국은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유가 반등에 힘입은 에너지 업종의 반등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산업재와 금융업종이 반등을 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또 고조가 되면서 세 번째 반등 유형, 지금 지수는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빵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로 과연 리오프닝주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과거에도 이 같은 리오프닝주의 반등이 좀 단기에 그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2%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유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일간 원유 수요가 9,210만 배럴로 전달에 비해서 40만 배럴, 일일 4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처럼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유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2%가량 올랐습니다. WTI 가격은 40.59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반면에 금값은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금값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상승하면서 금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01.8달러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됐는데 1,800달러는 다행히도 지켰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0.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0.5%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다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빌의 치료 효과가 좋다는 그런 소식을 내놓자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0.6%를 돌파해서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0.64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 달러 인덱스 지속적인 약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96.6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이 꼽은 뉴스를 들어볼 텐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10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일일 환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팬데믹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 토요일에 군 의료 센터를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는 목요일 인터뷰에서도 아무것도 옮기고 싶지 않다, 적절한 때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좀 예고를 한 바도 있었죠. 그간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그 유세 인파들도 굉장히 극소수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우려를 키웠던 바가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관련을 해서도 트럼프는 좀 혼재된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조 바이든 민주당 이 대선 후보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또 All for Mask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찬성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월 말에 미시건 이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그때도 언론을 기분 좋게 하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 석상에서는 또 착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건데, 이런 대통령의 어떤 행동 변화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최소한 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매우 좀 선호하는 팍스뉴스의 앵커죠.
스티브 두시 같은 경우에 일전에 트럼프가 마스크를 쓴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간에도 하버드의 이 글로벌 보건기구에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한 발 전진 후에 두 발 후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동 변화가 최소한 좀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런 우려 여론을 좀 잠재우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인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지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 역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분석 기자였는데요. 4가지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댈러스 연은에서 집계를 하는 주별 모빌리티 앤드 인게이지먼트 지수, 즉 이동을 좀 집계를 하는 그런 지수가 될 텐데 이 지수가 4월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다가 지난주에는 좀 둔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당 예약 수요 역시도 증가세가 좀 둔화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복직률이 정체하고 있고 네 번째로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도 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증시 타격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경고 시그널 없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 변화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이 같은 심각성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2차 무역 협상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은 플로리다로 대통령이 향하고 있었던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났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제목과 함께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severely damag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2단계 협상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던 내용이고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 에어포스 원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양국 간의 불화가 더 이상 미중 간의 2단계 무역 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자 그는 2단계 협상은 생각조차 안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1단계 무역 협상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이 과연 이 무역 협상 내용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었던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중국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던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1단계 협상 내용을 폐기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미중 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했는데 자, 아무래도 바이러스 극복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 호재가 미중 갈등이라는 악재를 좀 누른 모양새인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미중 갈등 뭐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미중 갈등은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까요? 지금 보면은 현재 이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코로나19 관련 이슈 그리고 지금 10여 년 만에 최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2분기 어닝 시즌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중 갈등 요소는 잠시 좀 가려져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도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또 한번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남중국해 관련한 발표를 전할 거라고 밝힌 또 상황입니다. 지금 양국에서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또 뉴스 헤드라인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최악의 실적, 12년 만에 최악의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지면서 이 기업들의 피해는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피니티브 IBS에서는 S&P 500
지수 기업들의 이익은 4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에 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67% 감소한 바 있는데요. 44%면 상당한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30% 넘게 폭락한 만큼 이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게 그 설명인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이 금융회사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월요일에 펩시코를 시작으로 존슨앤존슨과 에보트랩스, 넷플릭스도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피니티브에서 공개한 업종별 이익 감소율을 함께 보시면요.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154% 급감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으로 소비주가 114%, 기술주가 가장 적습니다. 8%의 이익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런 대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분기 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실적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경영 전망, 또 가격 움직임 등이 모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에 큰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이미 기업들의 가파른 이익 감소를 예상했던 만큼 향후 회복 신호를 본다면 이 실적을 무시해갈 수도 있다라는 게 CNBC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 전망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어닝 시즌 개시와 관련해서 한 3가지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P 500 기업들의 약 한 40%, 거의 절반가량이 가이던스를 철회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적과의 그 괴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들의 이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했지만은 그다지 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할 것이냐? 결국은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펼쳐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 등 일부 이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고 주가도 좀 많이 상승해온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또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전반적인 어닝 시즌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나스닥 트리오 아마존과 넷플릭스, 엔비디아가 나란히 최고 목표 주가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올해 대선까지 정치 광고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주가 급등에도 숏배팅이 쏟아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추진석 팀장님?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만에 미국 증시에서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나스닥 트리오 종목들도 최고 목표 주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40에서 6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TV에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콘텐츠 배급 채널로서의 고성장이 계속해서 견인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시티그룹에서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2019년 대비해서 1% 성장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전자상거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0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문 모두 몇 분기간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제시되자 이날에 넷플릭스가 8%나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존도 신고가를 같이 기록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다만 소폭 하락세를 그날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다면 아마존과 넷플릭스 모두 이제 팡 주식인데 팡 주식에 대한 너무 쏠림 현상이 또 시장에 약간의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존도가 커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팡이라는 그 주식 외에도 또 NYSE 팡 플러스 지수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빵 주식을 포함을 해서 엔비디아도 포함이 돼 있고 테슬라, 알리바바, 트위터, 바이두 등이 포함된 그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그런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한 아웃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지수와 S&P 500 지수 간의 그 비율을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2014년 9월에는 S&P 500 지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배까지 그렇게 커진 상황인데요. 결국은 3월 저점 이후에 이 빵 플러스 지수가 무려 82%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일부 업종만 올랐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그간 오른 주가가 너무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목표 주가 670달러를 제시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유료 가입자 순 증가가 무려 1250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가이던스가 750만이고 컨센서스가 820만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기대도 크지만은 지난 한 달간도 25% 넘게 오른 주가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과도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는 최근에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주가 대비해서 추가 업사이드가 적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임페리얼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도 지난주 초에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까놓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빵 주식 가운데 하나인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올해 말까지 정치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수익원을 광고를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만약에 정치 광고를 금지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실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 밸런스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제재도 없이 두면서 스타벅스, 코카콜라, 유니레버 같은 주요 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요즘 들어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결정도 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수익원이 광고 수익이다 보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정치 광고를 대선 전까지 하지 않게 될 경우 실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RBC 캐피탈에서는 이로 인해서 약 실적에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매출이 이제 작년의 경우에 페이스북이 70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도 어쨌든 그 물론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약간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 만약에 이 정치 광고를 중단하게 될 경우 그 손실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도 좀 가늠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는 그 정치 광고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온라인 정치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요 수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업체인 틱톡의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경쟁 환경 완화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다른 트위터 이런 것들의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죠. 다만 이 정치 광고 금지로 인해 실적 타격이 얼마나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킹알파에서 집계하기로는 그간 3개월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3건, 하향 조정이 12건, 좀 혼재 양상이라고 일단은 보여지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적이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됐던 시점이죠. 즉 광고주들이 돌아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실적은 좀 좋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광고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주로 7월부터 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정치 광고 금지도 향후 실적에 좀 영향을 끼칠 그런 이슈라는 점에서 결국은 관련된 코멘트를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지지했던 것이 숍스 등의 상거래 플랫폼 강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역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 살펴봤는데 장희진 앵커가 꼽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죠. 일렉트릭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의 막대한 손실이 났는데요. 총 쇼패팅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여기에 따른 손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S3 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쇼패팅 규모는 정확하게는 199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만일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 쇼패팅 규모는 최초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 첫 종목이 됐을 텐데요. 올해 테슬라 쇼패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만 테슬라의 주가가 16% 가까이 오르면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쇼패팅이 엄청나게 큰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지난 3개월간 주가가 140% 오르고 연간 기준으로 480%나 오른 이런 기업들의 쇼패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S3 파트너스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흐름대로 계속해서 오른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차트로 함께 보시더라도요.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연간 기준으로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상승을 예상한다면 쇼패팅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쇼패팅의 스퀴즈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더 큰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쇼패팅을 한 이 투자자들의 손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쇼패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쇼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죠. 주가 하락을 이제 예측을 하고 주식을 빌렸다가 실제 하락한 금액에서 사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때 빌린 주식을 갚는 거를 저희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숏 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이 그래도 싸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니까 숏 스퀴즈 수요가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매수 물량이 더욱더 증대가 돼서 추가 상승이 견인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잔액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소식은 결국은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이 상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하락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을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부일 케이스, 그러니까 좋아질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2,000달러 이상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테슬라 주가가 10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뚝심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또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도 투자 전략에서 좀 유효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기업에 대한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혜진 앵커 수고했고요. 롯데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